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4단원에서는 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4단원에서 살펴봤던 것들 중에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한번 같이 직접 같이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4단원에서 했던 거는 이제 주로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주로 요 뮤추얼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다른 형태로 뭐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헤지 펀드, 클로즈드 엔드 펀드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펀드와 관련해서 이 펀드의 투자 전략이나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이제 그리고 펀드를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떤 비용이 드는지, 이제 그리고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잘 하나 하는 거를 이제 봤었고, 펀드 투자를 할 때에는 어디에서 이 펀드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4단원에서 살펴본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1번에서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을 하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는 우리나라의 증권사, 미국식 표현으로 말을 하면 IB 투자은행을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증권사나 투자은행 아니면 자산운용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운용을 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뭐 자산 운용사들은 여러 가지 뭐 이 펀드가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장부를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떤 행정적인 뭐 수수료나 어떤 뭐 직원을 관리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뭐 분산 투자 전략에 따라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고 당연히 펀드 매니저에 의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전문적인 수준으로 이제 펀드를 운용을 하게 되죠.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일반 어떤 개인으로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보다 이제 대규모로 펀드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매매하거나 뭐 채권의 경우에도 이제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펀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그 펀드가 총 100억 원이야. 근데 내가 투자한 금액이 뭐 1억 원이야. 그러면 나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내가 나중에 그 펀드를 가지고 있다가 환매를 할 때에 그 펀드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펀드의 NAV, Net Asset Value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 빼기 부채, 만약에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빼주고, 이제 그리고 그 펀드가 발행한 어떤 총 주식수 혹은 뭐 좌수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내가 펀드 어떤 개인 투자자가 두 좌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내가 이 어떤 100억 원짜리 펀드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어떤 펀드들이 있는지,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를 살펴봤었죠.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요 매니지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를 그냥 펀드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매니지드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어떤 펀드 매니저에 의해서 이제 직접적 액티브하게 이렇게 막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많이 내려고 운용을 하는 방식을 요 매니지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펀드에는 크게 오픈 엔드와 클로즈드 엔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픈 엔드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투자자 누구나 다 쉽게 뭐 은행 창구 아니면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이제 설명서 보고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가입을 했어. 그러면 펀드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환매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제한 없이 환매를 할 수 있는 펀드가 오픈 엔드 유형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고 클로즈드 엔드 유형은 어떤 내가 환매를 못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나는 그냥 무조건 펀드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펀드의 유형이 클로즈드 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드 엔드라고 하면 단점이 약간 있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서 환매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나 대신 이제 여기에 들어갈 누군가를 내가 구해서 놓고 내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든 뭐 그 클로즈 엔드든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루에 한 번 장이 끝나고 하루에 한 번 뭐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한 4시 반 정도에 이제 그 펀드의 NAV가 이제 매 일마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 뭐 펀드 투자자 만약에 오픈엔드 투자자라면 뭐 환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는데 앞에서 봤던 뭐 매니지드 펀드와의 차이점은 이게 한 번 펀드가 설정이 될 때에 어떤 투자 전략을 짜고 쭉 간다라는 게 요 유닛 인베스트먼트 펀드 트러스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매니지드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중간에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든지 하는 게 없는 유형이 요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유닛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에 투자되는 금액이 줄어든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펀드들도 있다. 뭐 리츠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펀드였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주로 클로즈드 엔드 펀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더라. 왜? 어떤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고 이 건물을 또 바로 팔지 않고 뭐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 펀드, 리츠의 경우에는 클로즈드 엔드로 이제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건물 자체에 투자를 하는 부동산 자체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MBS 같은 거에 투자를 하는 것도 리츠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돈 많은 개인 아니면 기관 투자자 소수로부터 돈을 모아서 어떤 뭐 클로즈드 엔드 펀드처럼 환매 못하는 기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의무로 펀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이 헤지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커밍글드 펀드의 경우에는 이게 뭐 개인 투자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투자 금액이 많고 그렇다고 이게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뭐 혼합형 중간 형태로 운영되는 펀드가 뭐 커밍글드 펀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4.2번에서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매니지드 펀드 그리고 뭐 리츠, 헤지 펀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번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펀드라고 할 수 있는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오픈엔드 펀드가 이렇게 뮤추얼 펀드입니다. 그래서 전체 펀드의 한 87% 정도의 펀드가 이렇게 뮤추얼 펀드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뮤추얼 펀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펀드는 인베스트먼트 파우시, 뭐 투자 전략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펀드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쿼티 펀드,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본드 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 그리고 어떤 섹터 펀드, IT 회사에만 주로 투자하는 펀드, 뭐 아니면 뭐 바이오에만 주로 투자하는 펀드, 아니면 뭐 성장주에만 주로 투자하는 펀드, 뭐 가치주에만 주로 투자하는 펀드, 뭐 등등 어떤 특정 섹터 아니면 어떤 특정 한 나라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섹터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 금융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MMF였죠.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의 상품의 어떤 예시인 이그젬플인 CP라든지 RP라든지
CD 같은 것들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가 요 MMF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펀드도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까지 투자를 하는 펀드가 요 인터내셔널 펀드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글로벌과 인터내셔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그것까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Asset Allocation Flexible Funds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 채권, 혼합형처럼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펀드가 요 Flexible Funds에 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어떤 주식 시장의 어떤 지수 같은 거를 추종을 하는 방식의 펀드가 인덱스 펀드였죠.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 미국의 경우 뭐 S&P 500 같은 거를 그 시장에 있는 주가 종목의 시가총액 그 비율 그대로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밸런스드 펀드는 투자자의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뭐 청년기인지 중장년층인지 노년기인지에 따라서 뭐 좀 공격적이었다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투자 전략을 조금씩 바꿔가는 펀드가 요 밸런스드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전략에 따라서 뮤추얼 펀드가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테이블 4.1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주식형 펀드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채권형 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펀드, 그러니까 혼합형,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가 또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3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펀드에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를 하나,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나, 이거를 펀드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하나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내가 어떤 펀드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에 가가지고 직접 투자 설명서 보고 가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홈페이지나 창구 가가지고 직접 가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렇게 뭐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편을 이용을 하거나 뭐 전화로 가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 있겠고, 이제 그렇지 않고는 브로커를 통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 브로커라고 하면 펀드를 대신 판매를 해주는 자산운용사 대신 판매를 해주는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뭐 보험사 같은 거 아니면 펀드 슈퍼마켓 같은 거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요 인다이렉트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인다이렉트한 방법을 통해서 가입할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수수료는 그 자산 운용사가 이제 펀드 판매해준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한테 고맙다고 이제 수수료를 당연히 나중에 지급을 하게 되겠죠. 뭐 고객 펀드 한 건당으로 뭐 지급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얼마 당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뭐 펀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conflict of interest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부수적으로 살펴봤었죠. 만약에 은행이라고 하면 그 은행 자회사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있겠고, 나랑 그냥 생판 모르는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있겠다. 그러면 누구 거 추천할래? 웬만해도 우리 회사 거, 내 회사 거를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conflict of interest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다 비교 분석해보고 우리가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슈퍼마켓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보험도 예전에는 어떤 보험 설계사분이 어떤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래서 특정한 한 회사의 보험 상품만 파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보험 GA라고 해가지고 뭐 보험 클리닉 뭐 그런 회사들 보면 이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다 모아서 그 중에 고객에게 맞는 거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이 펀드에도 있고, 이제 그런 방식이 슈퍼마켓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4번에서는 펀드를 투자를 할 때에 들어가게 되는 수수료,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봤었죠. 대표적인 게 펀드 수수료였습니다. 수수료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랑 요 이제 12의 B의 1 차지는 뭐 비슷하다. 뭐 펀드 매니저 인건비, 그다음에 그 펀드 매니저가 쓰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 뭐 관리비, 뭐 사무실 직원 인건비, 뭐 인쇄비, 판촉물비, 뭐 홍보비, 뭐 그러한 것들이 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혹은 12의 B의 1 차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랑 12의 B의 1 차지는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NAV에서 직접 투자 금액이 까이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불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프론트 엔드 로드가 있고 백 엔드 로드가 두 개가 있는데 프론트 엔드 로드는 말 그대로 펀드 가입할 때 내가 먼저 수수료 내고 시작하는 방식의 유형이 프론트 엔드 로드고 백엔드 로드는 내가 펀드 환매할 때 수수료 내는 방식이 백엔드 로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프론트엔드 로드 방식을 선취 수수료 방식이라고 하고 백엔드 로드는 후취 수수료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은 뭐 퀴즈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이제 나오지는 않고 그냥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를 의미를 하는지 좀 아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우리나라 말까지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펀드 수수료는 얼마인지, 뭐 언제 떼는지, 어떤 구조인지, 뭐 등등이 이렇게 투자 설명서에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펀드에는 한국투자, 삼성그룹, 리딩플러스 펀드, 클래스 A,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뭐 한국투자, 삼성그룹, 리딩플러스, 클래스 C 뭐 이렇게 수수료 구조에 따라서 펀드가 이렇게 시리즈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A, 이그젬플 4.2에 나와 있는 클래스 A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펀드를 판매할 때, 가입할 때 수수료를 이제 매기는 펀드가 되겠고, 이제 클래스 C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환매할 때 수수료 매기는 경우, 그리고 클래스 I의 경우에는 판매할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펀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얼마를 받나를 이렇게 레이트 오브 리턴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뭐 이건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객이 처음 투자한 금액 NAV 제로값,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얻은 배당과 자본 소득,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요 NAV1에서 빼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투자자가 이 펀드에 투자해서 총 1.5% 수익이 났구나. 이런 방식으로 레이트 오브 리턴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4.2번은 앞에 수수료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수수료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나중에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가를 A번, B번, C번 펀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A번 펀드의 경우에는 0.5%의 익스펜스가 있는 펀드, B번의 경우는 1.5%, 그러니까 A번보다는 조금 비싸네요. 그리고 C번 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판매할 때가 수수료가 납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매 연마다는 1%씩 익스펜스를 떼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나중에 A번 펀드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가장 많이 수익이 났겠고, 그 다음에 C번, 그 다음에 B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수료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가 나중에 받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잘 비교를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5번 부분에서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세금을 누가 내냐? 펀드 매니저가 내냐? 그렇지 않고 그 펀드가 내냐? 그렇지 않고 그 펀드에 투자한 고객이 세금을 이렇게 패스 스루 고객한테 이게 세금을 던지게 된다. 고객이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내는 거 아니고 이제 고객한테 이게 세금이 매기게 된다. 그래서 고객이 투자한 금액에서 뭐 얼마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런데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 간접적으로 뭐 내게 되면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나 뭐 기관 투자자 모두 당연히 절세를 하려고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연말정산, 부모님들 연말정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떤 그 기한이 되기 전에 내가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써서 내가 만약에 펀드 투자하지 않았고 직접 투자했더라면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절세를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턴오버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제 턴오버는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 갈아엎는 거를 턴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턴오버가 30%라고 하면 1년에 그 펀드 포트폴리오의 30%가 한번 싹 바뀌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턴오버가 요 텍스랑 같이 나왔냐? 아무래도 아무리 펀드가 뭐 기관 투자자 할인을 주식 매매할 때 수수료 할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턴오버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수료가 많이 나가게 되죠. 주식 매매할 때. 이제 그러니까 턴오버가 너무 높은 펀드는 또 나중에 투자자 입장에서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6번에서는 ETF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반 펀드는 그냥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서 그런 브로커들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어떤 일반적인 모습의 펀드였고 4.6에서 살펴본 ETF라고 하는 거는 펀드는 펀드야. 똑같은 펀드인데 그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주식처럼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가 ETF였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는 이렇게 뭐 스파이더, 뭐 다이아몬드, 큐브 같은 어떤 그런 브랜드를 가진 ETF들이 유명하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코덱스, 뭐 스타, 뭐 아니면 뭐 타이거 ETF, 뭐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펀드는 펀드인데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할 수 있게 상장되어서 있는 펀드가 ETF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한 주, 두 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금액이 오르면 팔면 되고 그렇게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하는 게 ETF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가 빚을 내서 이거를 매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봤지만 ETF 중에서는 주로 그 인덱스 투자 전략을 쓰는 펀드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덱스 펀드가 선취나 후취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다는 거죠. 그래서 ETF는 이렇게 일반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싸다. 그리고 세금에서도 약간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덜 내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는 증권사라는 그 중간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서 사듯이 그렇게 중간 어떤 그 증권사를 통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인덱스 펀드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뭐 코스피를 추종한다던가 S&P 500을 추종한다던가 뭐 니케이를 추종한다던가 할 때에 앞에서 우리가 턴오버가 뭐 30%라고 하면 이게 포트폴리오가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1년에 30% 정도만 바꾼다라고 봤던 것처럼 이게 아무리 인덱스를 추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펀드 매니저가 시시각각으로 맨날 바뀌는 거를 보고 바로바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수수료 문제도 있고 뭐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빠진 거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굳이 이제 그거를 추종할 필요는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실제랑 그 펀드 그러니까 실제 어떤 그
주가 지수대로 한 비율이랑 주가 종목대로 한 비율이랑 펀드에서 하고 있는 거랑 일시적으로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2번을 통해서 피겨에서 이렇게나 ETF 투자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덱스로 투자되는 그 비율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될 정도로 ETF에 투자하는 경우는 그 인덱스 추종하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펀드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AUM을 총 투자 금액이라고 하는 거를 펀드 유형에 따라서 봤더니 역시 뮤추얼 펀드가 제일 많았고 그 뒤가 ETF였구나. 그리고 뭐 다음에 클로즈드 엔드 유형 요렇게 뮤추얼 펀드 그다음에 ETF 뭐 요렇게가 대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7번 부분에서는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건 내가 직접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보다 펀드 매니저가 좀 나보다는 낫겠지라고 이제 희망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펀드 매니저에 의한 펀드 투자가 과연 더 낫냐를 살펴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 꼭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답이었죠. 그래서 그 기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를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 같은 거, 뭐 일본의 니케이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윌시어 5000이랑 펀드 매니저, 주식형 펀드의 펀드 매니저의 투자 성과를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그냥 인덱스가 더 펀드 매니저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겨 4.4번을 통해서도 우리 눈에 이렇게 띄죠, 쉽게 띄죠. 실제로 인덱스가 더 나은 경우들이 이렇게 그냥 쉽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마이너스의 경우에도 너무 그 펀드 매니저는 손실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8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펀드를 투자하기 전에 어디에서 이 펀드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펀드의 투자 설명서였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투자 목적, 투자 전략, 뭐 펀드 매니저의 어떤 뭐 이력, 경력, 이 펀드 매니저가 이전에 운용했던 펀드가 뭔지, 거기서 어떤 수익률을 얻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뭐 이렇게 수수료 같은 것도 어떻게 나가는지를 비교해보고 펀드 여러 가지 중에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투자하고 난 이후는 그 펀드 고객에게 보내주는 운용 보고서를 잘 살펴보고 내 성에 차면 이 펀드를 유지를 하는 거고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펀드 수익률이 잘 안 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환매를 하려고 결정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뉴얼 리포트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뭐 펀드의 어떤 그 포털 같은 게 있다. 그래서 펀드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 수익률 비교 분석 그런 거를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닝스타라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펀드, 네이버 증권 쳐보면 우리나라 그다음에 해외 유명한 펀드가 다 거기에 정보가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수익률 분석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펀드 투자할 때에는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단원에서 살펴봤던 것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4단원에 대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